예를 들면 잭슨홀 미팅 때 23년 8월이죠. 이쪽 학파가 아니 왜 목표 물가를 2%로 가져가? 3%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시그널이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면 당연히 그날 대세상승장입니다. 그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최종 업데이트된 숫자로는 마이너스 0.48%, 거의 마이너스 0.5죠. 무너지는 지점은 안타깝게도 23년 1, 2분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금리 동결할 때. 집은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이 지점에 사야죠. 제가 좀 단언했는데요. 23년 경제를 좌지우지할 가장 중요한 단어, 어쩌면 피봇입니다. 물론 피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CME 페드워치 오늘자입니다. 제가 아까 삼각김밥 먹은 게 오늘자로 여러분께 캡처해서 드려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4잖아요. 4%. 근데 4에서 4.5%로 올릴 가능성이 75%에 육박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빅스텝의 75% 베팅을,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의 24% 베팅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빅스텝에 강한 무게를 두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에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딱 하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다가 정점 찍고 그럼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테크니컬하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막 올리다가 그 다음 달에 인하할 거면 그게 피벗이죠. 그 다음 달에 인하할 것이면 그러면 그때 왜 올렸냐라는 비판이 들 겁니다. 그건 연준의 또 한 번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보통 없어요. 보통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고원을 형성해요. 고원 이렇게 쭉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건 테크니컬하게 그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드리면 기준금리 인하란 기대되기 힘들다. 23년은 그러니까 피봇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23년 연내에 여전히 미국 물가가 안 잡힐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23년 상반기가 5, 하반기가 4% 수준의 고물가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간 이거 다시 꼬꾸라집니다. 물가가. 그런 것은 절대 없다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란 단행되기가 어렵다. 또 테크니컬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토록 2% goal이라는 단어를 외쳤는데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긴축행보하겠다고 했는데 2% 안 왔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 그럼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기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듭니다. 이건 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봇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봇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는 피봇이 가능합니다. 그게 시나리오예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피봇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요,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2에 근접한 숫자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도달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의 종식. 근데 지금도 경제 제재 안 풀겠다라고는 하지만 전쟁의 종식과 함께 미국도 빨리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경제 제재를 푼다든가, 유러피언들도 죽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에너지 위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부터 풀자, 이럴 지경이에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풀지 안 풀지 몰라. 저도 모르니까 이걸 전제로 깔지 않는 거야. 기본 전제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의 종식이 있거나 뭐 팬데믹에서 엔데믹 선언을 한다거나 어떤 종류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결과적으로 미국 물가가 빨리 잡히면 그러면은 다른 거 신경 쓰자. 물가 잡혔으니까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해 나갈 수 있다. 첫 번째. 다만 그렇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아니더라도요,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진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어떤 위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형성된다.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어떤 큰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래서 실제 이게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확산됐거나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 위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가고 뭐고 일단은 경기부터 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통화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데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 학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예를 들면 잭슨홀 미팅 때 23년 8월이죠. 그때쯤에 이쪽 학파가 아니 왜 목표 물가를 2%로 가져가? 3%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론은 이미 3%죠. 왜 목표 물가를 2%로 가져가는지 아세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 목표 물가가 4였던 적도 있어요. 3.5, 뭐 3, 2.5.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원래 목표 설정하는 목표 물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2%를 설정한 이유는 특히 19년, 20년 두 개년 동안 물가 상승률 자체가 0%대였어요. 네, 1%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어요. 심지어 월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몇 개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그래도 2%까지는 끌어올리자.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낮은 금리를 도입해서 그게 목표 물가였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물가 안 잡히고 고물가 계속 되는데 이거 2%까지 떨어지려면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 초과상관 다 태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3%도 괜찮아. 그러니까 3% 뉴노멀이라는 것을 외치는 학파가 있어요. 그걸 보통 여러분 잭슨홀 미팅은 학회거든요. 이런 학회 같은 데서 둘이 격돌할 수 있어요. 그럼 격돌한 다음에 실제 거기에 무게를 둘 거면 또 그냥 냉큼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목표 물가 설정, 재설정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나와요. 항상. 한국은행도 그럴 거고.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 미국 경제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목표 물가를 3%로 설정하는 게 오히려 옳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조금 있다가 금리 인하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23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자체가 하반기에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월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반기 평균은 4 정도 되지만 그럼 월별로는 4를 넘는 구간도 있고 4를 밑도는 구간도 있죠.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말을 2% 목표 물가를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아예 목표치를 올리는 방식인 거죠. 그런 것이 뭐냐면요. 시그널이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시그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은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그럼 시그널을 읽어야죠. 그 시그널이 뭡니까? 이런 학파 간의 갈등. 3% 목표 물가 가능해. 뭐 이런 종류의 갈등이나 싸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전제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때 급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 높은 거 아닙니까? 금리 여전히 우리나라 기준금리 3.25%인데요. 이 3%가 뉴노멀이 된 거예요. 항상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리가 심리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심리를 자극할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보십시오. 먼저 주식시장 말씀드리고 구두로 말씀드리고 부동산 시장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라는 것은 고금리라는 것은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3년 1, 2분기가 고점이다. 기준금리의 고점.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선반영됐고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조정될 일은 없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0.5%포인트를 올렸어요. 예상만큼. 그리고 파월이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없습니다는 식으로 또 조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만약에 해요. 그러면 경제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금리 인상했는데 왜 주가가 더 오르지? 그건 반영됐기 때문이고 지금은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달라진 부분만큼 반영될 텐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런 종류의 발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날 여러분 대세상승장입니다.
그날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빅스텝만큼의 금리 인상은 이미 반영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반영됐고 새로운 소스가 이거 발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리 측면은 그럴 거예요. 다만 23년 경제가 안타깝게도 글로벌 리세션이기 때문에 리세션이 함께 찾아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대세 상승장처럼 2020년처럼 그런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저점은 찍고 반등하지만 그게 어딘가를 막 뚫고 막 올라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쉽게 말하면 기대에 어떤 기업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요. 한두 달 있다가. 근데 실적 발표했더니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 국면. 그래서 제 조언을 드린다면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한다. 그러면 꼭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산업, 섹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금리와 철저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끝자락에 이 시중금리가 8% 상단 8, 9%를 찍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23년 상반기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것은 사실 똑같이 지난 여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제가 삼각김밥 먹으면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를 또 추가적으로 한 거죠. 2020년에 집값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죠. 이것은 금리 인하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제로금리를 도입했던 거, 이게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를 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싸니까 돈 빌려서 집 사자. 그리고 돈의 이동이 일어난 거. 은행에 저축할 필요 없겠네. 집 사야겠네. 이렇게 돈의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죠. 이것은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소폭의 인상, 상승세가 둔화. 그리고 22년에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죠. 자, 떨어지는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니까 이 값이 여기 수평선이 있죠. 이게 0을 기준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건 굳이 따지면 둔화 같은 느낌이니까 이것은 여전히 상승하지만 상승하는 속도가 둔화된다는 뜻인 거고, 유지에 가깝게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진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간 단위 지표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얼만큼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최종 업데이트된 숫자로는 마이너스 0.48%, 주간 단위로 거의 마이너스 0.5죠.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요.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는 이 정도였어요. 마이너스 0.1.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타깝게도 23년 금리의 고점, 23년 아마 1, 2분기 정도면 그때까지 이 값이 더 떨어지다가 1, 2분기쯤에 저점을 찍을 거라고. 왜냐면 주식시장은 선행하니까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먼저 돈을 빼고 먼저 이동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 돈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피봇 론이 확실히 지지를 받을 때 다시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아파트 혹은 부동산 시장은 지금 내놓는다고 해도 오늘 거래 안 돼요. 오늘 거래자를 찾아도 잔금을 다 치러야 계약이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선행할래야 선행할 수가 없다. 동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금리의 고점에서 이 값은 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지점은 안타깝게도 23년 2분기, 1, 2분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셋값은 집값 매매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지표격으로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향후에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께 신호적으로 말씀드리면 0.1%,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5에 가깝게 떨어졌는데 이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까지 떨어질 것으로 천재로선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값은 아마도 23년 1, 2분기쯤에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값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언제요? 금리 동결할 때.
그때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0 밑에서 맴도는 올라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오겠죠. 집은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이 지점에 사야죠. 마이너스 0.2, 0.1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년 연내에는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찍고 마이너스 0.1을 향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떨어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0 밑에서 맴도니까. 이해 가셨죠? 예, 이걸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주 대비 1억이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는 지난달 대비 1,000만 원 떨어졌네. 그 여전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이 통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에 근접하거나 0을 상회하는 그 구간이 오는 지점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좋겠죠. 내 집 마련의 시점을 본다면 그 지점은 당분간 오지 않는다. 23년 연내에 오기가 힘들다. 다만 피봇 이게 시그널이 빨리 시작돼 가지고 빨리 피봇이 시작되면 요 값도 다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빨리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부동산도 빨리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와 이제 집 안 팔아도 되겠네. 굳이 급매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만들고 내 집 마련할 준비를 하는 분들 내 집 마련 수요는 이제 포텐이 터집니다. 현금 장전했던 분들이 실제 보시면 주택가격 전망 CSI가 정말 역사상 저점에 가깝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매수 의지가 약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약화됐다. 아무도 안 산. 왜냐면 지금 금리 뭐 8% 대출 끼고 집 사시겠습니까? 자사랑이죠. 그럼 내년에는 이 금리가 더 올라갈 건데 더 그때 사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 매수세를 자극하고 매도세를 자극하니까 뭐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 보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거시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지표가 미분양 주택이에요. 미분양 주택 건수는 정확히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죠. 그럼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미분양 주택이 완전히 해소됐을 때 집값이 더 오르겠죠. 반대로 여기 그래프 보신 것처럼 미분양 주택이 막 쌓여요. 그러면 집이 안 나간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 추이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22년은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쌓여가는 과정이에요. 급속히 떨어지고요. 그럼 미분양 주택이 대략 어느 기점까지는 올라갈까? 적어도 저 6만 호에 가깝게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더군다나 22년, 23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뭡니까? 공급 폭탄이잖아요. 250만 호 공급. 근데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더 쌓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값의 저점이 아니라 아직도 떨어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더군다나 미분양 주택은 저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 모든 걸 안 보여드렸고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제도적 측면, 그 밖에 대외 변수 이 네 가지 각각의 변수들 덩어리가 20, 30개씩 됩니다. 이걸 다 분석해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말 속에는 충분히 녹여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 전망하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좀 가늠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좀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지금 약 2시간 동안 보신 것처럼 뭐 부동산, 주식, 뭐 다른 그 무엇이든 다 거시경제라는 틀 안에 있다. 다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다. 느끼셨을 겁니다.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를 좀 보는데 23년 한 해를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주식은 나무입니다. 부동산도 나무예요. 숲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경제를 공부하시면 이 숲에서 내가 이번에 나무를 사야 될지 아니면 이쪽 나무를 사야 될지 나무끼리도 비교할 수 있어요. 나무끼리 비교 못하니까 주가 떨어질 때 계속 주식 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22년 전망할 때 제가 주식하지 마셔라 라는 발언은 나무 잡지 마라 이런 뜻이죠. 숲을 보시면 주식 안 잡고 다른 걸 잡아도 되는데
근데 주식을 잡고 있으니까, 나무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맴도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숲을 보셔야 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은 또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구독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아마도 머니인사이드 이 채널이 여러분께 그런 공부하는 나, 준비된 나를 만들어서 정말 한순간에 막 일확천금 부자가 아니라 견실하게 건전하게 성장하는 나, 그런 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머니인사이드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성장을 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